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전문성을 갖춘 적격자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적 편향성 발언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문제 삼으며 부적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억 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당정이 금융위 해체안을 논의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언론, 사법, 검찰 3대 개혁과 3대 특검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서 야당 말살 시도라고 규탄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정기국회 개막 뒤 첫 인사청문회에 대한 평가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공방에 대한 입장을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국회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와 함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빚은 과거 발언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은 현장 교사 출신인 최 후보자의 전문성을 부각하며 정책 역량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김재수 기자입니다. 최교진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음주운전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시작부터 여야가 강하게 대립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후보자가 음주운전과 공무원법 위반 등 전과 3범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적발 당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를 벌금 200만 원에 받으셨는데 교육부 장관 후보를 수락하신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최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도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은 최 후보자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내용의 음모론을 SNS에 공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음모론을 주장하는 영화인 천안함 프로젝트를 홍보하거나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 좌초된 것이라는 글에 동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에 국제사회와 정부가 북한의 공격이었다는 것을 발표한 보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를 신뢰하지 못하고 민주당은 최 후보자가 현장 전문가임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일제 잔재 청산 프로그램이나 친일 인명사전 보급 등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을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하고 제도 마련에도 힘썼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 바로 알기 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일 항쟁기 강제 동원과 일제 전범 기업 실태, 위안부 문제 등 많은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는 겁니다. 여당은 최 후보자가 군사 독재 탄압을 받은 피해 당사자라며 음주운전을 제외한 전과 경력에 대해서도 엄호했습니다. 특히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을 단순 불법 행위로 봐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건의 그 범죄 사실은 사실 다 복권이 된 거고 복권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과 이것은 사회적 활동을 위한 공로로 인정받아서 복권이 되신 거예요. 오늘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는 본인의 음주운전 경력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최종 결론 내린 공식 입장을 신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2억 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어제 정부 여당이 금융위 해체가 포함된 국정기획위원회의 조직 개편안을 논의한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장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억 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검증에 앞서 금융위 해체설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어제 금융위 해체 등을 담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을 논의한 것을 지적하며 열흘짜리에 불과한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억 원 금융위원장 후보가 사실 근무를 철거하기 위해서 그냥 철거반장을 오신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당정 간담회에서 금융당국 개편안을 논의한 것은 맞지만 국정위원회 안에 대해 논의한 것일 뿐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 해체를 말씀하시는데 이는 해체가 아니라 기능 조정임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결국 기능을 조정하고 간판을 바꾸는 문제인데 기관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든 금융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은 그대로 필요합니다. 논란 끝에 시작된 인사청문회에서 이억원 후보자는 금융위 조직 해체설에 관해 묻는 야당 측 질의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금융위 해체를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제가 그 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금융위원회를 지키려고 하는 소신이 전혀 안 보이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차관 퇴직 이후 3년간 여러 사업장에서 고액의 보수를 받은 점과 미국 주식에 집중 투자한 것 등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금계수장이 국장이 아니고 미장이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하는데 누가 국내 주식 투자가 코스피에 투자를 해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홈플러스 사태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등 현안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금감원이 제재를 안 하고 어정쩡한 상태가 있으니까 국민연금도 MBK 같은 데다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방침을 못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위원장에 취임하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이 MBK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하는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이 후보자의 사회이사 고소득 논란과 관련해 전체 고위 공무원들의 자성을 요구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장은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는 방통위 대체기관 설립을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윤 정부에서 언론 장악의 핵심 기구였던 만큼 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 과방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윤 정부 당시 정치 편향성을 보이는 등 독립기구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직 개편이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방통위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립하고 방통위원은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을 개정하고 제정하는 것은 엄연히 국회의 본연의 임무인 만큼 방통위가 정상화되는 법에 대해서 저희는 차질 없이 제2소위에서 논의해 나간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진숙 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며 방통위 조직 개편은 민주당의 방송장악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 2년은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기를 보장한 것은 정권의 바람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1년도 남은 사람을 갖다 그냥 쫓아내겠다. 쫓아내려면 그냥 방송 장악하겠다고 얘기하고 쫓아내라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방통위의 정상화를 위해 5인 체제를 복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2인 체제를 5인으로 복구시킬 생각은 않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이 기관을 무력화시키는지. 한편 과방위는 오는 5일 방송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방통위 개편에 대해 논의합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등 3대 개혁 입법 추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추경호 의원 압수수색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비롯한 3대 개혁 입법을 약속대로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의 슬로건이 회복과 개혁, 성장, 그리고 대한민국 정상화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 검찰, 언론의 3대 개혁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이번 9월 달에 통과시키겠습니다. 특히 검찰개혁이 포함된 정부 조직법과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는 분석에 김 원내대표는 그게 주된 의견은 아니고 토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내일 의원총회와 모레 법사위 공청회에서 의견을 듣고 정무적 판단을 포함해 결정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문제를 두곤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론 설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원내 대표는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졌고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과 당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한 걸 두고 야당 말살 시도라고 규탄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특검이 무소불위 권한을 갖고 막무가내로 압수수색을 해도 되는지 엄중히 묻는다고 성토했습니다. 권력이 헌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과속을 하고 폭주를 하고 무리를 하는 동안 국민들은 권력을 떠나게 될 겁니다. 당 지도부는 국회의장실을 찾아 불법 압수수색이라고 항의했고 우원식 의장은 국회 경내 압수수색은 임의 제출 방식으로 하도록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인민재판이자 삼권 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으로 개별 사건의 재판 과정을 민주당 입맛대로 장악하려는 발상이란 겁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가 입법 권력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면 국민들은 재판부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독일 나치의 길을 걷고 있는 독재 괴물이 되고 있다며 헌정 파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환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늘 열린 최교진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인사청문회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최교진 후보자 적격성을 놓고 여야가 이제 치열하게 맞붙었는데 민주당은 적격자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고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 여러 논란들을 두고서 많이 이제 공세를 펼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은요, 이 현직 교사 출신으로 이 세종특별시 교육감을 세 차례나 역임한 점을 들면서 현장 출신의 첫 장관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이번 주 열리는 청문회 후보자 중에 가장 논란이 많고 그만큼 낙마 대상으로 삼았었기 때문에 공세도 상당했습니다. 네. 이 최근 청문회에서 늘 반복됐던 자료 제출 미비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이 청문회 시작이 됐는데요. 이 국민의힘에서는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서 오전에 집중 공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현직 교사들은 음주운전을 하면 승진이 불가능한데 이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을 한 전과가 있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최교진 후보자는 평생에 있어 가장 잘못한 일이었지만 당시 교사 신분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낮은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국민의힘에서 전과 3범인 점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내각의 전과 논란을 제기하자 민주당에서는 이 전과 중에 일부는 이 민주화 운동과 또 전교조 활동 중에 발생한 것이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국무위원이 있었음을 사례로 들면서 맞섰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북한 방문을 그동안 이제 10여 차례를 했고 또 북한에 관해서 이제 SNS 글을 올린 걸 놓고 대북관도 이제 하나의 공세 지점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와 야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다르다는 점을 여실하게 드러낸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방북 횟수가 처음에 밝혔던 것과 법무부에서 제출된 기록이 달랐던 점을 문제 삼으면서 또 동시에 이 천안함 피격 음모론을 주장을 했던 점이나 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올렸던 SNS 글들이 지나치게 북한을 찬양한 것이 아니냐면서 주적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최교진 후보자는 주적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에 국민의힘에서 조금 더 공세를 펼치자 북한 주민은 함께할 동포라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16차례나 되는 이 방북 기록에 대해서는 이 민족화 협력 범국민협의회 이른바 민화협이죠. 민화협 관련 업무로 금강선과 개성 등을 찾아서 실무회담을 한 것들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북한 땅에 입맞춤하고 싶다는 SNS 글에 대해서는 우리와 한민족인 이 북한 주민들을 실제로 보고 감격스러웠던 것을 표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이 북한과 민간 교류가 활성화됐을 때 그만큼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됐었다면서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종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오늘 청문회 이 교육이답게 공방은 오갔지만 고성보다는 비교적 여야가 차분하게 이 야당은 문제 제기를 하고 여당은 적격성을 강조하는 게 눈에 띄었는데요. 이 결국 최교진 후보자의 음주운전
음주운전 논란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이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를 좌우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이 이제 기각이 됐을 때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나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가 사실 처음 나왔던 건 지난 7월 이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 때였습니다. 이 내란 특별재판부는 정청래 대표의 공약이었고요. 네. 박찬대 후보 역시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후에 이 정청래 대표가 취임된 뒤에는 이 특별재판부에 대한 둘러싼 논의가 잠잠했었는데 며칠 전에 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이 방아쇠가 된 그런 흐름입니다. 지난달 말 이 워크숍 때만 해도요. 이 논의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지도부와 논의된 상황이 아니고 개별 의원의 발언이다라면서 선을 그었었지만 점차 이 법원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법부에서도 이제 반대의 뜻을 이제 사실상 내비쳤는데 민주당의 이제 초반에 강경 기류 좀 어떻게 변화가 있나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 법사위원들과 이 검찰개혁 특위위원들을 중심으로 이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어제 이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로써 이제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의견서를 국회에 냈는데 국회가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고 나아가서 위헌적 제도로 해설될 여지가 있다라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법조계에서도요, 이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해서 국회와 대한변협 등 이 외부에서 개입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인사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하지 않냐라는 반응도 나오거든요. 네. 오히려 내란 특검 등 이 특검에서 세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특검에서 기소되는 사건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이를 몇 재판부가 집중적으로 심리를 해서 빠르게 사건을 파악하고 그만큼 사건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처럼 법조계와 야당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처리 시점에 대해서만큼은 추가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민주당의 압박이 이 비상계엄 이후 이뤄지고 있는 여러 특검들의 수사 성과를 보조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전현희 의원은 어제 이 서울과 인천 등 지자체장도 내란 연루 의혹이 있다라고 압박하기도 했었죠.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비상계엄 당시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비상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내란 프레임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 민주당의 내란 특별부 재판부 추진은요.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과 수사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여당의 특검법 개정과 함께 여야가 강하게 부딪히는 쟁점 법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슈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 내일 오전에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합니다. 우 의장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도 참석하고 국무원 고위 관계자와의 면담도 진행할 예정인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 참석을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은 우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사실상 정부 대표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합니다. 우 의장은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 의회 외교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인적, 문화적 교류를 복원하는 데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우 의장은 이번 행사에서 시진핑 주석의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국 정부에 설명하는 등 경제교류 활성화에도 나섭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원식 의장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우 의장은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는 5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번 순방에는 박지원, 김태년, 박정, 홍기원, 김준영 의원, 그리고 조호섭 의장 비서실장 등이 동행합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북중러의 3자 협력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내용의 국정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성건 국방위 간사는 북중러 회담이 이뤄질 경우 군사 안보적인 메시지가 클 수 있어 3자 회담보단 북중, 북러 회담이 이루어질 거라는 게 국정원 분석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승절 열병식 때 천안문에 서서 삼각 연대를 재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선순환을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면서 적극 재정 기조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빚잔치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위기 조장과 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읍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 회의에서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이 모호해 산업 현장에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 의장은 특히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기업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보완 입법에 포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9월 2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 1항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중수청 행안부 설치입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발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는 주장이 여당 주류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한다. 이건 합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수청을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둘 거냐,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둘 거냐, 이미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산하에 둔다. 이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개혁 4법엔 검찰청 폐지와 함께 기존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중수청의 관할 부처에 대해서 민주당은 행안부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를 주장하면서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사법의 영역이고 소송의 영역이니까 내무행정이 아닌 법무행정을 하는 장관 밑에 두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산하에 두게 되면 검찰 개혁 효과가 떨어진다. 공소청 검사와 융합하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냐라. 이처럼 행정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는 점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장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논의 중이란 입장을 밝혔고, 당정 또한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의견 중에 어떤 의견이 될지는 의견을 갖다가 듣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정무적인 판단까지도 포함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모레인 4일 국회 법사위 입법공청회에서 토론을 진행해 5일까지 의견을 모으고 7일 고위당정 협의를 거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수청이 결국 행안부로 갈 수밖에 없을 거란 일각의 대세론이 실현될지, 그 이후에 부작용과 우려는 어떻게 논의해 나갈지 여부 등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추나대전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권과 관련해서 여야 간의 고성이 오가면서 큰 파열음이 일었습니다. 어제 처음에 의사 일정에는 분명히 간사 선임의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간사 선임의 건이 빠집니다. 이게 아니죠. 사보임은 어제 허가가 되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그 위원장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국회 운영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국회 독재이다.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이 법사위에 간사를 한단 말입니까? 갑자기 나경원 의원님이 이 위원회에 보임되어 오셔서 마치 여기를 전투장처럼 여기시는 모양인데
여기는 전투장이 아니고요. 법안에 대해서 의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의힘은 오선인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사보임권을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나 의원을 이른바 내란 앞잡이로 규정하면서 간사 선임에 반대한 겁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주진우 조배숙 의원을 맞바꿔 법사위 법안 1, 2소위에 부임하겠다는 국민의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준택 의원을 1소위 위원에 부임했습니다. 이를 비롯한 추 위원장의 법사위 운영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마디로 추미애 천하입니다. 추미애 위원장 말 한마디로 모든 의사 일정이 결정되고 모든 법안이 통과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소위 배치까지도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즉각적인 법사위원장 사퇴를 요구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지난 2019년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간사 인선에서 철회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 박범계, 박지원 민주당 의원 또한 형사 사건의 피의자라는 점 역시 일각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위원과 간사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오선의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 나서면서 추미애 위원장의 적수로 이른바 추나 대전의 발발 조짐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는데요. 그래도 나경원 의원께서 나서셔서 그 대립각에 서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나경원 의원의 정치적인 감각이 굉장히 돋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당을 위한 이게 헌신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나경원 의원의 리더십이 굉장히 빛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사 출신의 여야 여성 최다선이란 공통점을 지닌 두 사람. 익히 전투력을 인정받은 중진들 간의 날선 신경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 랑기였습니다. 네, 오늘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최교진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는데요. 음주운전과 논문 표절, 막말 의혹 등이 쟁점으로 꼽혔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로 연결을 해서 관련 사항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이 앞서 최교진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이제 공세 수위를 높였고 특히나 이제 수차례 방북한 경험을 두고서 이념이 편향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뭐 여러 우려점들이 있는 거 잘 알고 있고요. 현재 불거지는 이 논란들이 본인이 좀 이렇게 잘 사과하거나 또 잘 해명하고 있고 국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실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방북 문제는요, 그 괜한 투입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무단으로 간 것도 아니고요, 정부에서 허가해서 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마 그 민하협이라고 보수 진보가 함께하는 그 단체 집행위원장을 맡았을 때 또 헌법기구인 민주평통의 상임위원을 맡았을 때 그 실무협의 차원에서 방북한 것인데 그게 이제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 오히려 이진수 후보 같은 경우는 자녀 유학 과정에서 이 위법 문제가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최교진 후보는 뭐 이미 세종시에서 교육감 3선도 했고 행정 분야에서 매우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과 전문성, 특히 또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 교육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저로서는 적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민주당과 정부가 모레인 오는 4일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여당은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정성호 장관은 존치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그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두느냐 이 여부도 쟁점인데 수사 기소권 분리라는 큰 방향은 여권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강론에서는 당정 간의 이견이 여전한 상황인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에서 여러 가지 분석 또는 추측성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고 하는 그런 검찰의 이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방향에서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이건 뭐 대통령실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하고 당하고 일치된 의견이에요.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조직 PF 팀장을 맡아서 대통령께 2번 대면 보고를 드렸고 또 그 이후에 정성호 장관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그동안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로서는 이제 이번 주 말까지 당의 입장을 정하고 그리고 정부 청와대랑 협의를 해서 방향을 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일정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수청을 어디에 두는지 문제는 일장일단이 있는 문제이고 이게 어떤 하나가 절대 선이고 절대 악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 지금 국민 정서로 봤을 때 법무부에 두는 것에 대한 이 검찰개혁의 취지가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매우 큰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한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우선은 행정안전부에 두고 향후에 검찰이 이 수사 인력을 이제 결국은 중수로 다 보내든지 하고 또는 이 법무부가 탈검찰화되고 이런 몇 가지 조치가 취해졌을 때 나중에 법무부로 가서의 어떤 안정성은 또는 정합성을 깨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게 제 개인 의견인데요. 하여튼 당과 대통령실과 이 정부가 결국은 우선적으로는 수사 기소 분리를 하기 위해서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을 설치하고 또 중대범죄수사청을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있지 않습니다. 네네. 좀 같은 맥락의 질문이긴 한데요. 지난 29일에 이제 의원님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던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이문정 동부지검장의 이제 발언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정성호 장관을 공개 비판을 했고, 이른바 이제 검찰개혁 오적 등의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당사자인 정 장관을 비롯해서 우상호 정무수석과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발언을 좀 문제 삼고 비판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검찰 개혁을 두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상황, 의원님은 어떤 포인트를 보고 계실까요? 저도 당일 그 시민단체가 검찰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한다고 이름을 올려달라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좀 함께하는 줄 알고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됐던 것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장에 제가 가지는 못하고 동영상을 통해서는 저는 우리 간에 이견 없다. 그리고 접근 방법에 있어서 방식에 있어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건 큰 차이가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낸 바가 있는데 오히려 이문정 지검장의 그런 발언이 나와서 저도 되게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저는 사실 현직 지검장이 직접 그렇게 나와서 발언하는 것은 더구나 대통령께서 임명했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입장에서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그 누구든지 간에 검찰 개혁을 이번에야말로 이 무소불위의 그 힘을 빼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누구의 발언을 인용을 했을지라도 그런 오적 발언 이렇게 표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명한 그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모든 제도는 일장일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향후에 우리가 이제 정부조직법을 통해서 이제 검찰이 없어지고 공소청으로 이 공소 전문기관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또 중대범죄수사청이 별도로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이제 정부하고 당하고 또 각기 의견을 들어서 충분하게 이 수사 기소 분리에 따른 세부적인 개별 법률을 준비하는 기간을 가질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앞서간 주장을 통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을 모시고 정기국회 개막 뒤에 첫 인사청문회 평가 그리고 여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번째 정기국회 이제 막이 이제 올랐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또 이호건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두 후보자에 대한 뭐 의혹들 또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쟁점으로 이제 떠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인사청문회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행해지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보면 국민 여러분들의 반응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사람이 이렇게 없나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은 히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을 모셔왔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네. 특히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라는 곳이 우리나라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곳이고 아이들의 미래를 계획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적어도 상식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다소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이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교육적인 철학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최교진 후보자의 경우에는 SNS에서 부적절한 이런 것들 그리고 논문 표절 의혹 그리고 여러 음주운전이라던가 그리고 오늘 또 나온 바로는 학생 폭행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교육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반영할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과연 이재명 정부의 교육 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보셨을 때 납득이 가능하실까 하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평교사들의 경우에는 음주를 포함해서 그런 중대 비위가 있으면 교장교감 승진도 거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교육부 장관직에 올라간다는 것이 나머지 교육계에 계신 분들에게 그럼 어떤 메시지가 될 것인가 하는 걱정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또 금융위의 경우에는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한데 개인적인 내용이야 본인의 어떠한 또 소명이 있고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민주당의 지금 국가 운영의 형태가 굉장히 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중간에 잠시 파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굉장히 수기와 합의가 필요한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굉장히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지금 금융위원회 해체에 관련된 국가조직 개편도 그렇고 검찰 조직 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기득권이 있을 때 주도권을 가지고 정권이 어떻게 되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메시지로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금 더 신중한 행보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그중 그 당정이 의견차를 드러낸 중수청 소속이 관심인데 앞선 전화 연결해서 박홍근 의원은 당정 간에 이견이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셨고요. 이번 주 내로 당 입장을 좀 정리해서 정부와 이야기를 긴밀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일단 여당 내에서는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에 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정성호 장관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어떻게 좀 생각하신가요? 지금 당정 간에 이견이 없다고 하기에는 실제로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발표를 하신 바가 있죠. 그리고 여당 측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하여 주요 인사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행안부 소속으로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결정되었다기보다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의지로 비춰질 수 있겠죠.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의 의견은 당연히 이것을 조금 더 수기를 거친 후에 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행안부로 이관이 되면 결국 경찰청, 국수본, 중수청 모두가 행안부 소속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떠한 구조적인 장치가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제기된 바도 해결이 나온 바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이것을 함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발을 빼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검찰의 기능 어쩌면 부패 권력 수사라던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대통령실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벌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을 본인이 직접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실제로 적극적으로 빨리 하고 싶다기보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수기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실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비상계엄과 관련한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가 이제 좀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맞춤형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반대 의사를 밝혔고 대법원도 위헌 소지를 이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개혁신당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 개혁신당 입장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반헌법적인 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판부는 헌법에 기초하여서 대법원을 필두로 한 그런 사법 시스템 안에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법률과 헌법에 의하여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헌법에 기초하지 않고 그 외에 어떤 세력이나 외부의 개입에 의해 구축된 새로운 재판부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헌법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 그것이 또 한 번 민주당의 입법 폭주 혹은 그 외에 압력으로 해서 이것이 가시화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재판부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누군가를 재판을 시도할 때도 이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재판이다라는 이유로 재판이 지연되거나 혹은 그것이 실행되어서 재판 판결이 났을 때도 굉장히 아마 역사적인 판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모든 스토리가 부정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위헌이 되는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도 자체가 민주당 입장으로서도 대단히 위험한 보석일 수 있다.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 개혁신당은 반헌법적인 이런 삼권 분립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부가 편성한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 역시 쟁점인데 민주당 측에선 경제 회복을 위해서 확장 재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게 포퓰리즘 예산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가지고 있는 무기가 망치뿐이면 모든 문제는 못으로 보인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모든 정부 운영의 기조는 포퓰리즘이라는 단 하나의 망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을 보면 적자성 채무가 건국 이래 처음으로 1,000조를 넘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정부 발표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성 채무의 경우에도 상당 부분 이것이 대응자산의 건전성에 문제가 크다. 그런 보고가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자만 우리나라가 한 해 내년에만 36조 이상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인데 국가 부채가 GDP의 거의 60%를 육박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돈을 조금 더 뿌리겠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세대가 낼 세금까지 미래 세대가 창출할 부가가치까지를 먼저 가지고 와서 쓰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오늘만 산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에 염치가 없는 짓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베네수엘라 정도의 극단적인 예시를 들지 않더라도 비교적 아주 보편적인 복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축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에도 이런 복지 재정의 초과로 인해서 국가 전체의 재정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만큼의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앞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식의 포퓰리즘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이로운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시자마자 이제 무거운 질문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의원님의 전공과 관련한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 질문당 한 3분 정도씩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의하신 이제 법안인데요. 소아청소년과 이제 전문의 출신이시고 또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현재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아동의 보건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이제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제 명칭이 아동건강기본법인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나라가 아동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통합적인 정책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성인 기준이고 질병 중심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건강 그리고 양육 환경, 성장, 정서 등을 통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법이 없었던 건데요. 그것들이 지금은 파편적으로 아동복지법이라던가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등으로 산발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것을 일본의 경우에는 성육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를 해두고 있어요. 그런데 네. 그것이 있어야 국가나 지자체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아동 정책이 일관성이 있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취지에서 지금 산재되어 있는 아동 관련한 법안들을 한 번에 정리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네, 또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 살펴볼까 하는데 응급의료과 의료진의 법적 책임을 덜어주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 소위에 계류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실까요? 지금 그 법안이 제가 1호로 발의했던 법안입니다. 네. 이 1호 법안이라는 것은 이제 국회의원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네, 의미가 크죠. 반드시 네. 바꾸고 싶은 세상의 어떠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긴 의정 갈등이 이제 일막을 내린 것 같고요. 네. 전공의들이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이 전공의들의 복귀율이라는 것이 정부가 발표한 수치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그냥 복귀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필수과, 핵심 의료에 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종사하겠는가 하는 본질적인 물음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 사법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민사적인, 형사적인 모든 것을 면제해주는 그런 시도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응급 환자가 있을 때 겁내지 않고 용감하게 내가 그 시점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의료를 할 수 있도록 사회가 신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사법 과정에서도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발의를 하는 법이었는데 소위에서 예전에도 한 번 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다시 한 번 계류가 되었는데 네. 안타까운 것은 이전 의계특위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국민중심의료개혁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계류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아직 어떠한 수정안조차 내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정부의 태도를 보고 다음 세대의 의사들이 어떤 용기로 필수과를 전공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 영역에 대한 국가의 의지가 있는가를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계류된 것에 대해서 대한응급의학과 학회 그리고 의사회에서도 대단히 우려를 표하면서 이 법안에 실린 것은 정말 최소한일 뿐이다. 이렇게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현장의 공포를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나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저도 이제 어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제 응급의료법 개정안 그리고 이제 아동건강기본법 굉장히 관심 있게 지금 잘 경청을 했는데요. 의원님이 조금 전에 의정 갈등 1막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도 매듭이 지어지지는 않다는 뜻일 것 같은데요. 정부가 이제 의대생 복귀에 대해서 대비책이 없다 이렇게 이제 또 비판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현재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좀 관심을 갖고 해결 의지를 보여야 될 지점 어떤 부분이라고 보실까요? 가장 오늘 의지를 마지막 가지고 질문입니다. 시급하게 가지고 가야 될 이슈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사법 리스크의 해소입니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고 용감하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때 핵심 의료는 하고 싶어지는 일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심 의료과의 복귀율은 처참합니다. 지역 의료의 복귀율도 매우 낮습니다. 정부는 숫자로 눈가림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핵심 의료를 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 영역에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우수한 인재가 가게 하려면 어떤 방식의 행정을 또 정책을 내야 할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덧붙여서 뭐 오늘 전체적으로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한 1분 정도 더 드려도 되는데 있으실까요? 어제 처음으로 국회에서 한복을 입고
네. 또 개원식을 치렀는데요. 한복을 입느냐 마느냐, 상복을 입느냐, 무엇을 입느냐 이런 불필요한 논의들이 참 많았습니다. 협치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치를 하고 또 비판을 할 때는 또 날카롭게 사실에 입각해서 비판하는 건강한 의회 문화 그리고 협치의 문화를 국민들께 좀 보여드리는 새로운 개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한복 입으셨나요? 네.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네, 의장님께서 제안을 주시기도 하셨고 통합의 의미로 또 희망을 말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저희 당은 3명 다 한복을 입고 개원식에 동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는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을 모시고 정기국회 개막 뒤에 첫 번째 인사청문회에 대한 평가 그리고 여야 현안에 대한 의견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